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천사 같은 저희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있어 톡톡 사연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난리통에 딸아이의 마음에도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딸이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시궁창 같은 구덩이에서 딸을 구해낼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손이 파들파들 떨리는데 저희 모녀의 상처도 하루빨리 아물길 바라면서 톡톡 사연에 얘기를 보냅니다. 한때 사돈이었던 그 사람이 매일 고통 속에 살면서 눈을 감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 사람이 원래 더 큰 고통을 겪으면 지나간 고통은 자연스럽게 잊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런가 봐요. 딸의 결혼 전에 제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다 하는 일을 겪고서도 그새 까먹어버린 걸 보면 말입니다. 저한테도 인생에서 나름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막 결혼을 하고 저희 딸을 낳았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뭐 그 어느 한쪽 집안이 기울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성격도 비슷하고 왜 부부끼리는 하관이 비슷하면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랑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울 보면 눈만 가리면 남편이랑 비슷해 보일 정도로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닮아가고 또 우리 둘을 꼭 닮은 자식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남편은 집안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로서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끔 시댁과의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해 평범한 부부처럼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퇴근길에 꼭 제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서 들고 와 멋쩍게 사과를 하는 그런 사람. 자기는 세상에서 제가 첫 번째로 좋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딸이라고 그래놓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제 딸을 물고 빨고 하는 사람.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에 아버지랑 말 한마디를 할까 말까 했던 저는 그런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의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것들은 무조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남편이 저랑 살면서 뒤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남자는 바람 피우는 남자와 바람 피우고 안 걸리는 남자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다고요. 저도 알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제가 오죽 남편한테 미운 마음이 여태 많이 남아있으면 그렇겠습니까? 혹시라도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 이런 발언에 열을 올리실까 싶어 미리 겁먹고 말씀드리네요. 예전에 남편이랑 TV를 보고 있다가 TV에서 왜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어린 아내를 두고 바람핀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랑 남편도 7살 차이거든요.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TV에 나오는 사연을 보면서 남편의 어깨를 치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당신은 저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제 어깨를 꼭 안아주면서 당신처럼 예쁘고 어린 마누라를 두고 내가 어떻게 바람을 필 생각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둥이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요. 전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생이었을 때예요. 금요일부터 해서 남편이 2박 3일로 낚시 여행을 갔다 오겠대요. 원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친구들이랑 낚시 다니는 걸 워낙 좋아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 후로는 취미 생활을 거의 안 하고 지냈거든요. 회사에서 아무리 늦게까지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 자는 모습은 꼭 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11시 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정리하고 자고요. 뭐 육아를 잘 도와주진 않더라도 맨날 술 마시고 외박하고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남편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남편은 천사가 따로 없구나 생각했었죠. 그런 남편이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취미생활 좀 즐기겠다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막아서면 저도 나쁜 아내인 거잖아요. 조심해서 다녀와 여보. 월척이라도 낚아올리면 우리도 구경하게 사진 좀 보내주고 알겠지? 어디 다치지 말고. 지연아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웃으면서 딸한테 손을 흔들어주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도 딸애랑 둘이서 2박 3일 동안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여행 가 있는 내내 낚시당 사진도 보내주고 물고기 사진도 보내주고 밥을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간다. 술 마시러 가면 술 마시러 간다. 거의 보고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도 여행 보낸 남편이 친구들이랑 혹여 다른 짓을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터졌어요. 잔뜩 피곤한 얼굴로 덕분에 잘 놀다 왔다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번엔 민물 낚시를 간다고 했었거든요. 낚시 좀 해보신 분들은 알걸요. 그 흙밭에다가 낚시 가방을 던져놓으니까 그걸 차에 싣기 전에 대충 물티슈로 쓱쓱 닦고 집에 와서 물로 그 밑바닥을 헹궈내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이 여행 간 기간 동안에는 비까지 내려서 아마 땅이 더 질척했을 텐데 낚시 가방이 꼭 낚시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한 거 있죠? 아, 땅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차에 실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 옆에 수도가가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내버리고 왔어. 나 혼자서만 쌩하니 놀러 갔다 온 것도 미안한데 다녀와서 괜히 당신한테 일 시킬 수 없잖아. 잘했지? 진작에 이렇게 좀 씻어가지고 올 걸 그랬어. 집에 돌아와서 제가 가방을 닫기 힘들까봐 수도가에서 헹구고 왔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함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 딱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낚시를 다녀온 게 맞나? 아니, 낚시를 안 다녀왔으면 나한테 그렇게 사진을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낚시를 다녀온 게 맞겠지 싶다가도 씻으러 들어간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하다가 또 멈칫했어요. 분명 낚시를 다녀오고 나면 그 특유의 비린내라고 해야 하나요? 물 비린내며 떡밥 비린내며 이런 게 옷에 배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옷에는 땀 냄새 빼고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죠. 애는 빨래하는 거 구경한다고 제 옆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면 어떡하지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빨래를 하기 위해서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핸드폰을 그대로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남편이 완벽하게 똑똑하진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대로 세탁기에 돌리면 어쩔 뻔했냐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자마자 짧게 진동이 2번 울리더라고요.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 핸드폰을 뜨고 다시 한번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 안 된다는 생각,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남편이 결백하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비밀번호로 잠겨 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생일, 저희 결혼 기념일을 순서대로 눌러봤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안내 메시지만 떴습니다. 금방이라도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제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낼 것 같은데 그 안에 빨리 이걸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다 퍼뜩 생각이 들어 딸아이의 생일을 입력하니 휴대폰 잠금이 해제되더라고요.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도 딸 생일로 해놓은 남자인데 제가 이 사람을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번호도 저장되지 않은 사람에게 장문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천천히 문자를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그대로 기절할 뻔했어요. 핸드폰을 뚝 떨어뜨린 저를 보고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고 거짓말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거의 편지에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대강 기억나는 것들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당신이랑 여행을 다녀오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다며 또다시 서로의 가정에 충실하게 살다가 종종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 당신과 보낸 밤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얘기.
짓궂은 남편의 친구가 장난스럽게 보낸 문자였으면 좋았을 테지만 발신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사진까지 정성스레 첨부해 보냈더라고요. 제 남편의 목을 다정하게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연달아 왔고 사진 속 남편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전 정말 딱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고요.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저희 결혼식 때도 왔었던 여자였거든요. 그때는 회사에서 만난 본인의 지인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심지어 남편과 제가 팔짱을 끼고 있는 바로 뒷줄에 서서 찍은 결혼식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던 건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머리를 털면서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전 아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남편의 따귀를 냅다 갈겼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어이없어하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니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아이가 자지러지듯이 울기 시작했지만 그런 아이를 안아서 달랠 만한 조그마한 마음의 여유도 제겐 없었습니다. 당연히 딸이한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적어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싶어서 방으로 얼른 딸을 넣고 좋아하는 과자를 쥐어주면서 그랬어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로 문 열어보지 말라고요.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면 너 좋아하는 과자 하나 더 주겠다고요. 눈물을 대롱대롱 매단 딸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다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란 놈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 핸드폰에 와 있는 문자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지어내고 변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깨달았나 봐요. 이 여자 대체 누구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더러운 손으로 매일같이 내 애를 만지면서 미안하지도 않았니? 주둥이가 달려있으면 대답을 해봐. 대답해 당장. 남편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실수라고도 말을 못하겠다. 그치만 정말 정리하려고 했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꽤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랍니다. 심지어 바람을 펴서 헤어졌고 지금도 가정이 있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자기랑 헤어질 때 지금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애가 생겨 헤어지게 됐고 그렇게 각자 가정을 만나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랑 이혼을 했다면서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순간 마음이 동해 몇 번 얼굴만 봤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고 지들 딴에 이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게 이번 일이랍니다.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어이없던지요. 자기는 정말 끝이라 생각했다고 문자를 보낸 것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너무 우습고 꼴사나웠어요.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싶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남편의 머리통을 뽑을 것처럼 쥐어잡고 흔들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울었던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라고, 당장 사라지라고 남편의 얼굴에 피멍이 들 때까지 주먹질을 했습니다. 난 정말 가족밖에 없어. 남자들 살면서 이런 실수 한 번씩은 한다고 하잖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믿어줘. 마음 정리되면 연락해. 혼자 오만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무슨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그 난리를 피우고 나가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혼을 해야 하나, 이혼을 해야겠지. 하면 애는 어떻게 하지? 그 상간녀의 손에서 절대 키울 수 없으니까 애는 내가 데리고 가는데 지금 당장 회사에 복직한다고 신청부터 해야 하나. 그동안 남편 벌이가 높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살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그때 이혼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속 터지고 욕 먹을 만한 일인 거 알죠. 그런 놈을 뭐하러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냐고요? 저도 지금에서야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제 품 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있는 애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회사는 복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 이후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며 살아왔던 제가 홀로서기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겁이 나더군요. 이혼녀라는 타이틀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고요. 맞아요. 제가 비겁했습니다. 나이 먹고도 몸만 크고 머리는 자라지 못한 어린애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자립할 경제적 정신적 여건도 갖추지 못했던 저는 그렇게 비겁하게 남편을 다시 받아주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어진 결혼 생활이 뭐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겠어요. 사는 게 매일같이 지옥이었죠.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남편은 뭐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은지 이전보다 더 저와 딸에게 잘했습니다. 11시까지 이어지던 술자리도 더 이상은 없어요. 자기 말로는 괜히 저에게 오해 사는 게 싫다면서 술도 다 끊겠다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지원이랑 1시간이라도 더 놀아주겠다며 세상 다정한 아빠 흉내를 냈습니다. 모르죠.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을 수도요. 그런데 한번 배신감을 느낀 마음이 어떻게 예전과 같을 수 있었겠어요. 전 집에서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 글자 하나하나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던 문자 내용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이에게 반쪽짜리 부모가 되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억지로 받아들였던 남편이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자고 있는 남편의 따귀를 내려치고 이혼을 하기 몇 달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딸이 울면서 저희 방문을 두드리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숨을 고르고 나가서 딸을 안아줬고요. 거의 학대나 마찬가지였죠. 애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인 엄마가 아닌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바람을 핀 건 이 사람이고 아량인지 비겁인지는 몰라도 남편을 받아준 건 전데 왜 저 사람은 항상 멀쩡해 보이고 나만 이렇게 속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일까. 사실 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웃으면서 자기 딸이랑 놀아주고 있는 건 언제든지 나한테서 딸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 아닐까? 저희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엄청난 계산기 하나를 두드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이왕 사연이니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그땐 제가 이혼을 해주면 저 인간이 애도 없이 바로 그 여자한테 달려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난 앞으로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저 인간은 내가 이혼을 해주는 순간부터 행복한 지 인생을 살겠지. 내가 절대 그 꼴은 못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더 안 하고 쥐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그런 미련한 고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저는 예민증 때문에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남편이 그 사고를 치고 난 이후 몇 년 동안 13kg가 빠졌어요. 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예민해져 갔고 얼굴은 무슨 해골 마냥 쏙 파여 있어서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상태였죠. 제가 그런 상황인데 자식은 얼마나 잘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에 뭐 육아 박사가 나와가지고 문제 행동을 하는 애들을 상담해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애들 거의 잘못이 없다고 문제 행동은 결국 부모가 다 유발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 정말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딸에는 학교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어요. 애가 웃으면 안 되는 진지한 상황에서도 자꾸 웃음을 참지 못해서 걱정이라고요. 특히 심각하게 혼나는 상황에서 입을 가리고 혼자 웃고 있다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애들 사이에서도 쟤는 어디 좀 이상한 애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답니다. 집에서 항상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좋다고 웃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비정상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제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날로 상담을 받으러 갔고
큰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 나이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 행동이 자꾸 보인다는 얘기에 정말 거짓말처럼 정신이 차려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요. 그날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아주 늦은 이혼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제 딸을 지켜야 할 것 같다고요. 당신이 그 여자랑 나가서 살든 뭘 하든 절대로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 가족을 좀 놓아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자기가 용서받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사람이 또 소름 끼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몇 년이나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려고 하는 거냐고, 그걸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참 돈 앞에서 추접스러워질 수밖에 없긴 한다만 결국 또 돈을 가지고 핏대를 세우는 남편을 보니 마음속에 아이 아빠로서 남아있던 일말의 정까지 탈탈 털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일을 가지고도 이혼이 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가정법원이 좋다는 생각을 새삼해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의 승소 소식을 받아들고 이제 아이와 새 출발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물론 딸의 면접 교섭 요청은 했었죠. 저도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딸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간 딸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게 됐는데 두 사람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웃으면서 헤어지자고 약속한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은 엄마랑 아빠가 한 거지 지원이랑 아빠가 한 약속은 아니잖아? 지원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빠 볼 수 있다고 그러셨어. 지원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니? 속으로 절대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를 매개로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또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딸애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잡은 손이 아프다고 놓아달라고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빠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요. 울면서 딸을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울고불고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애의 홀로 서기가 시작된 거였고요. 이혼하기 전에는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남들이 이혼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요. 우리나라는 진짜 심하지 않나요?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몇 명 없지만 분명히 네가 하자가 있으니까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넌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네 인생은 실패한 거다 하고 마음속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같은? 물론 전 무슨 얘기를 듣던지 상관이 없었죠. 이미 망칠 대로 망친 인생, 여기서 다른 인생을 살고 실패할 거라는 조롱을 듣는다고 더 무너질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니들 맘대로 생각하고 니들 맘대로 떠들어라 그랬죠. 그런데 제 딸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제 딸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고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하는 것은 끔찍하게 싫었어요. 괜히 밖에 나가서 쟤네 집에는 아빠가 없어서 그래 라는 얘기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빠 역할까지 다 맡아서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직장도 다시 복직했고 제가 퇴근하고 나면 애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니까 거의 밤 늦게까지 학원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손 안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처럼 딸을 키웠는데 싫은 내색을 한번 하지 않은 딸한테 너무 고마울 뿐이죠. 그렇게 10년을 넘게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살아라 강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자람 없이 딸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느 엄마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병원도 꾸준히 다녔어요. 심각한 상황에서 웃음 먼저 터져버리는 딸의 트라우마도 조금씩 나아졌고요. 조금 더 크고 나서는 그때 얘기를 저와 서스럼 없이 하기도 했답니다. 그냥 그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항상 엄마를 붙잡으면 엄마가 웃으면서 안아 올려줬는데 그때 엄마 표정 너무 무서워서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괴롭더라고. 나만 없었으면 엄마도 그렇게 안 힘들고 금방 이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당연히 아닌 거 알지. 나도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엄마.
나도 건강해졌어. 사춘기 때부터 종종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오래되고 말도 안 되는 죄책감인지 몰라도 자기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참으면서 버틸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다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또 힘없이 웃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딸을 보는데 그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퍼뜩 놀랐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될까 싶긴 했지만 몇 번이고 다시 얘기를 해주었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네가 있어서 엄마가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고 살았던 것 같다고요. 너 아니었으면 엄마도 그때 못 견디고 없어졌을지 모른다고요. 전 그 얘기가 딸한테 또 다른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결국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모두 제 탓인 것 같아 괴롭기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산 보람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들한테 아빠 없는 애 아니냐는 소리 한 번을 안 듣게끔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요. 뭐 명문대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인서울 대학 중에서는 10위권 안에 손꼽히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고 중간에 휴학 한 번을 안 하고 고속도로로 졸업을 하고 뭐 구직난이 어쨌네 저쨌네 할 때도 취업 준비한다고 한 번 손을 벌려본 적이 없이 금세 취업을 하더라고요. 딸애가 그렇게 철석같이 합격을 해서 그런지 제가 오죽하면 청년들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딸은 힘들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참았구나 하고요. 회사를 들어가니까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제는 엄마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연한 사회인이 된 느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와서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한데도 남아있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눈 깜빡하고 일어나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집이라도 좀 가까우면 저렇게 지쳐서 통근을 하는 시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사실 한 번도 딸을 독립시켜 본 적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딸의 독립을 허락하면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줬습니다. 마음에서 독립을 시키고 나니까 딸은 정말 쏜살같이 커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연애를 한다,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넌 연애 안 하냐고 물어보면 괜시리 제 앞에서 말을 피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워낙 수줍음이 많고 연애랑은 담 싸놓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집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통근하면 거의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 뭐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데이트할 시간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하루는 반찬을 가져가려고 딸한테 연락을 해서 지난번에 준 빈 반찬통을 뚫레뚫레 들고 들어온 딸이 뭔가 말을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는 눈치더라고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냐니까 대뜸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도 괜찮을까?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싶어 덧붙이자면 전 한 번도 이혼하고 나서 딸한테 결혼을 하지 말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이혼이야 제가 잘못 산 것에 대한 대가일 뿐이고 제 실패가 딸한테도 이어질 리가 없는데 설마 그렇게 잡들이를 했겠어요. 당연히 저도 다른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딸이 본인은 사랑해주는 좋은 집안에 가서 호강하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길 엄마가 다 받지 못한 사랑 딸만큼은 넘치게 받으면서 살길 누구보다 바랐는걸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대뜸 그런 소리를 꺼내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꾸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혹시라도 애 앞에서 넌 결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한탄을 했었나? 아니면 애도 결혼을 했다가 엄마처럼 실패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얘기를 하는 걸까 하고요. 제가 웃으면서 딸을 조용히 앉히고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그걸 엄마한테 물어봐서 뭐하게. 네가 데리고 살 사람인데 네가 괜찮으면 엄마는 저기 어디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해도 좋아. 너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엄마가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겠어. 어떻게 만난 좋은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 이렇게 빨리 얘기해줘서 고맙네 난. 그제서야 딸이 조심스럽게
게 털어놓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만난 사람인데 거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처럼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혼해서 혼자 사는 마당에 홀어머니 싫다는 소리는 참아 못하지만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 시집가서 나중에 저 시어머니 병수발 들어주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기라도 한 것처럼 딸이 손사리를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돈될 사람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멋있는 분이래요.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바깥사돈이 돌아가셔서 그 보험금으로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임대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은 둘째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지금도 밖에서 무슨 위원장, 무슨 이사 이렇게 직함을 여러 달고 있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적어도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자기 명예에 똥칠할 짓은 안 하겠다 싶어서 저도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한테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고 한번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감정 표현도 크게 없는 딸인데 제 얘기에 신이 나서는 둘이서 어떻게 만났고 사위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잔뜩 들떠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내 품을 완전히 떠나갈 준비를 하는구나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같은 회사 직장 상사라고 하는 사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여건만 된다면 결혼식 같은 거칠의 행사는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시원시원한 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저희 딸의 얼굴을 보니까 눈에 아주 애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사위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제가 딸한테 그랬다니까요. 너 좋아하는 게 너무 티가 난다고. 수줍게 웃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날짜나 혼수를 상의하기 위해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곳에서 처음 보게 된 시어머니의 인상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 감히 예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사돈은 제가 딸한테 전해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교양 있고 우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상견례는 둘째치고 나이가 비슷하고 혼자 지내는 공통점이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길 것 같아 반가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사돈께서 공사다망하시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아이도 배울 만한 좋은 어른을 만난 것 같아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딸도 그렇고 모쪼록 사돈댁에서 보탬이 됐으면 하네요. 새아가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돈의 훌륭한 인품을 그대로 빼다 박았나 봅니다. 덕분에 귀한 인연 생긴 것 같아 참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이혼을 한 제 과거가 딸의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하기도 했는데 되려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하게 딸을 키워내신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공적, 사적인 일로 굉장히 바쁘다 보니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내심 안도했던 것도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달라고 그랬죠. 저도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얻게 된 귀한 인연들이 많으니 사돈 앞길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비사위는 신혼집 계약금에 보태겠다면서 살던 집으로 정리하고 결혼식을 하기 전 본가로 들어가 있었고 저희 딸은 회사 일정과 오피스텔 계약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살던 곳에서 계속 있었고요. 저도 딸 시집 보내는 건 처음이라 결혼 준비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일인지 처음 알았네요. 저희 딸도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를 쓰고 웨딩 촬영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청첩장을 돌리러 다니고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가끔 통화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면 시댁 생활을 좀 하다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눈치인 것 같다고요. 아파트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마당에 예비사위가 대뜸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혹시라도 들어오라고 하실까봐 걱정이라고요. 엄마는 시집살이 안 해봤어. 잠깐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라고 해놓고 그렇게 얼레벌레 눌러앉게 되는 거야. 결혼 앞두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로 괜히 걱정 말고 하던 준비나 잘 마무리해. 일하면서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하고. 딸이 넌지시 얘기를 하던 그 말이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바로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찌감치 출발해야 한다면서 결혼식장에서 만나자고 한 딸이었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정말 이제는 딸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괜시리 마음이 헛헛한데 혼자서 그 작은 오피스텔에 있을 걸 생각하니까 영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운전이라도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점심을 먹고 나서 딸의 집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깜짝 방문에 딸도 놀라긴 했지만 내심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딸이랑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 품을 떠나가는 느낌에 울컥 감정이 솟구쳐서 딸 몰래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화장하려면 그래도 오늘 피부 관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랑 지금 마사지 샵이라도 한번 다녀올래? 마사지는 괜히 안 받던 사람이 호사 누린다고 피부 놀라서 뒤집어질라. 엄마 그러지 말고 나가서 팩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돼? 오랜만에 둘이 누워서 팩이라도 한번 하게. 딸애가 한참 어렸을 때 제가 마스크팩을 하고 남은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주곤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면 씻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얼른 집 앞에 화장품 가게를 다녀왔죠. 그래도 이렇게 와서 딸이랑 마지막으로 추억을 좀 쌓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발걸음을 제게 눌려 다녀왔는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문 밖으로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새어나오길래 그 사이에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은 건가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어락 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교양 넘치던 사돈이요. 저희 딸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요. 예, 내가 너한테 멍만큼을 해오래. 뭘 해달래. 딱 봐도 빌빌거리는 집안 가둬졌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았으면 합가기 싫다고 애가 그런 소리를 해. 일주일에 3번씩 밥 먹으러 오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응? 시댁은 학교야. 너 학교 다닐 때 결석하니? 시댁에서 출석 도장 하나 제대로 못 찍겠다는 애를 내가 뭐가 좋다고 며느리로 들여야 하는 거야? 당장 내일 결혼식 확 엎어버리고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애 다른 데 장가 보내고 싶다. 잘난 거 하나 없는 것들이 요새는 내가 결혼했다고 우리 아들 너 따위 것한테 뺏길 것 같아? 꿈 깨! 얘기를 들어보니 딸의 걱정이 맞더라고요. 사돈은 합가가 본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자 집에 들어온 본인 아들을 붙잡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독립은 시켜주되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시댁에 일주일에 3번씩은 와서 저녁을 먹고 가라. 하루는 자고 가야 된다. 되도 않는 고집을 피웠나 봅니다. 또 그 와중에 예비사위는 저희 딸 핑계를 대면서 새댁이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방어적인 태도로 나왔고 사돈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딸이 아들을 꼬드겨서 지금 아들이 본인한테 반기를 드는 거다 생각을 하고 세상에 결혼식 전날 저희 딸을 찾아와서 그렇게 폭언을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혀서 당장 쫓아가 뜯어 말리려고 했는데 순간 사돈이 저희 딸의 뺨을 확 내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뛰어나가더라고요. 제가 딸의 집에 와보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찔하더군요. 당장이라도 사돈의 뺨을 올려붙이려고 했지만 딸애가 저를 붙잡고 그럽니다. 내일이 결혼이라고요. 한 번만 참으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맞다고요. 세상에 제 딸이 잘못한 게 어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붙잡고 있는 딸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돈도 그제서야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사람처럼 저한테 결혼 앞두고 서로 오해 만들지 말자면서 제 등에 뒤에 숨은 딸을 끄집어내서 미안하다고, 본인이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당연히 이 결혼은 이제 내가 나서서 말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미안하다는 소리만 반복하는 사돈에게 그랬어요. 오늘 일은 나중이라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딸애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그런 일을 겪고도 그냥 넘어가는 제가 이상해 보이시죠? 안사돈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 난리를 피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게 넘어가는 걸 보니까 문제 삼지 않으려나 보다. 아니요, 전 더 크게 문제 삼을 생각으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해야 할까요? 우선 일주일 후에 결혼식장에 올라가야 할 딸 얼굴에 생착이라도 났을까봐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딸이랑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엄마한테 이런 사정을 말하지 않았냐, 엄마가 그렇게 못 믿어왔냐, 밤새 얘기를 하면서 딸이랑 저랑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하루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늦은 밤이 되니 사돈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사위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차마 용서하겠다는 얘기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딸도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고 해서 도로 혼자 놔두고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하루도 채 안 남은 시간 피가 쩍쩍 마르더라고요. 이게 정말 옳은 행동일까 고민도 많이 됐고요. 하지만 제 딸이 자기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엄마로서 그 등을 떠밀 수가 없었어요. 제 팔이 타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딸을 끄집어내서 구해줘야죠. 그렇게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느라 잠 한숨을 자질 못했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에 사위에게 연락을 했고요. 신부 화장이 끝나고 나면 딸애는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먼저 사돈 모시고 결혼식장에 가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위는 알았다고 하고 결혼식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저도 정장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혼주니까 한복을 입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혼주면 한복을 입어야죠. 결혼식장으로 가는 그 순간 더 이상 저는 혼주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식장은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예식홀 안에서 전화를 해보고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을 집어던지던 사돈이 저를 보자마자 단박에 뛰어오더라고요. 아니 사돈, 이 차림은 도대체 뭐예요? 아침에 같이 메이크업 받고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신부는 또 어디 있고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하객들한테 말씀은 제대로 전한 거 맞아요? 아니 곧 식 시작하는데 어떻게 신부 쪽 하객들이 콧배기도 안 비출 수가 있어요? 제 예상대로 결혼식장은 신랑 쪽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신랑 측 하객들도 웅성거리면서 신부가 안 온 거냐, 혼주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냐,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라고요. 안사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건지 우선 나가서 얘기하자고 제 팔을 잡아 끄는데 제가 그 팔을 탁 뿌리쳐 버렸습니다. 눈이 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 딸한테 손찌검까지 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내가 이 미친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내줄 줄 알았어요? 사람한테 덤빌 때는 적어도 누울 자리, 눕지 말아야 할 자리 구분은 하셨어야죠. 다들 들어오세요. 제 외침에 경찰들이 우르르 결혼식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눈이 동그래지고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당신을 김지원 씨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묵비권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경찰들에게 뭔가 오해가 있다면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돈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사돈의 얼굴을 제 딸의 진단서로 후려쳤어요. 그리고서는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뚫고 나가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랑 측 혼주 서예숙 씨는
신부인 제 딸 김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딴 미친 집안에 제 딸 차마 보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은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결혼은 오늘부로 파혼이니까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상을 내려와 사돈 앞에 섰어요. 울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망신 줄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망나니 같은 집구석에 우리 딸을 순순히 내어줄 줄 알았니? 뭐? 너 같은 철면피가 정치를 해? 지역구 선거에 나가?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이 뻔뻔한 인간이 제 딸이 독립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딸 뺨을 때린 인간입니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하고 뒤에서는 제 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이 사람이 정치계로 입문하면 우리 지역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여자 얼굴 똑똑히 봐두세요. 나중에 우리 지역 살림 말아먹을 인간이니까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순순히 딸을 시집 보냈다가 저 집에서 어떤 심한 꼴을 당할지 심란하더라고요. 딸애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런 결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냐고요. 딸도 펑펑 울면서 고개를 저어요. 아무리 예비사위를 사랑하더라도 이런 취급 받으면서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제가 딸을 안아주면서 그랬습니다. 네가 싫다고 한다면 엄마는 언제든지 널 지켜낼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얻어맞은 얼굴을 보여주고 진단서를 끊어놓고 내일 결혼식장에 오기로 한 하객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어요. 사정을 전부 다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내일 결혼식에 오지 않는 것이 우리 딸 살리는 길이다. 그 집안이 우리 딸 잡아먹게 생겨서 내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파혼하고 망신 줄 거다 얘기를 하고 오기로 한 하객들을 전부 물렸습니다. 그리고 딸애는 집에 놔두고 제가 나선 거예요. 경찰서에 들려서 사돈의 폭행 혐의를 접수하고 경찰관을 대동해서 결혼식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한복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돈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나쁘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설령 얼굴을 가린다고 한들 그 죄까지 가려지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나랑 내 딸한테 눈에 띌 생각하지도 말고 그땐 경찰 신고로 안 끝나. 원래 딸 가진 엄마는 내 딸 위해서 못하는 게 없는 법이거든. 그땐 경찰 손 안 빌리고 내가 네 숨통 끊어놓을 테니까. 알겠어? 하객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결혼식장을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사돈은 끝까지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경찰관들에게 잠시 뒤 좀 돌아줄 수 있냐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다 이해한다는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안사돈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딸의 복수를 제대로 해준 것 같아 정말이지 막힌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딸 결혼식을 제 손으로 망치게 됐어요. 딸도 저도 후회는 없어요. 딸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지금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최대한 묶어 놓을 수 있을지 법률 상담까지 받아가며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제대로 형이 나오면 아마 사돈이 꿈꾸는 정치 입문에는 발도 못 담그지 않을까 싶습니다. 딸과의 사이도 더욱 좋아졌고요. 엄마한테 진작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을 착한 딸은 괜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희 모녀 이제는 서로한테 미안할 일 없이 거짓 없이 늦었지만 저희도 엉켜있는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고 빨리 끝나지 않을 긴 싸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딸이 있어 든든하고 버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고생했던 저희 딸 인생이 앞으로는 꽃길만 가득하도록 좋은 덕담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딸이랑 함께 댓글 보면서 저희도 깊은 상처로 남지 않게 못난 흉으로 남지 않게 서로의 마음 잘 달래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겪어보니 우정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초중고 학창 시절을 내내 함께한 동창생들과 몇십 년을 넘게 쌓아온 것도 우정이고, 대학교 동기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쌓아온 것도 우정이고요.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우정이라면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결혼, 장례식, 출산 등등 대소사를 겪으며 진짜 우정, 그리고 진짜 친구가 중요할 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최근에 겪게 되어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 28살 딱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나이였고 친구들도 거의 그 즈음에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 애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만나면 관심사가 온통 결혼 얘기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제력에 대해 어렴풋이 예상이 가서 저는 말을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고등학교 동창생 모임과 대학 동기를 모임에서 차이였죠. 동창생들은요, 남편이 누가 됐던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도 그럴 게 결혼을 한 애들 중에는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남자 동창생과 결혼을 한 애도 있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지방에 시집을 간 친구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지방 소도시다 보니 사는 모습이라는 게 다 뻔했고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는 건 당연했죠. 말조심하는 건 당연했고요. 형편이 그만하다 보니 누가 얼마나 잘 산다더라, 누가 얼마나 못 산다더라 주제가 되기보다는 그저 학생 시절 때 즐거웠던 추억 얘기, 그런 친구가 지금은 어디서 뭐라고 산다더라 하는 근황 소식을 전하는 게 주된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동기들 모임 분위기는 달랐어요. 왜 대학부터 다들 점수 맞춰서 가는 곳이라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비교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를 다닐 때에도 누가 무슨 가방을 매는지, 누가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견제가 많았고, 졸업을 해서도 맨날 누가 어디에 해외여행을 갔다더라, 누구 요새 의사를 만난다더라 하는 비교의 비교가 끝이 없는 얘기들이 참 많았죠. 우리 대학교 때 수업 같이 듣던 애 기억나? 키 좀 조그맣고 얼굴에 여드름 많다. 걔가 이번에 변호사랑 결혼을 했다더라? 어머 진짜? 걔 팔자 폈다. 나도 소식 하나 들었어. 03학번에 치어리더 하던 선배 있잖아? 그 선배 이번에 스튜어디스로 취직했대. 이 얘기를 주로 전하는 건 대학 때부터 늘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었어요. 저에겐 대학 때부터 함께해온 사총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들은 참 대학을 다닐 때부터도 저를 많이 무시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할 무렵에는 정말 통통했거든요. 대학교에 가기만 하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엄마 아빠 말만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더니 대학교 1학년 때는 같은 과 여자애들 중에서 제가 제일 뚱뚱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 독한 마음을 먹고 살을 쫙 빼버렸거든요. 제가 봐도 다른 사람으로 전신 성형수술이라도 한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살이 빠지니 화장할 맛도 나고 옷을 사입을 맛도 나니 더욱더 스스로 꾸미고 그러니 전보다는 몇 배 예뻐지더라고요. 우와, 넌 내가 알던 애 맞냐? 정말 예뻐졌다. 이래서 살찐 사람들 두고 극지하는 복권이라고 하는 건가? 너 오늘부터 내 여자애라. 웃긴다. 네가 뭔데 내 여자 타령이냐? 애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야, 나도 너 마음에 든다. 네가 선택해봐. 얘야 나야. 이런 식으로 개강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자 동기들이며 선배며 후배며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수업 끝나고 따라 나와서 번호를 묻는 남자들도 많았고요. 도서관에 있으면 음료수며 쪽지가 심심치 않게 올려져 있었고요. 동기들과 술자리에 가면 옆 테이블에서 막 마음에 든다고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니까요.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많게는 5번 아니 10번까지도 대시를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사총사 애들이 그렇게 저를 질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선배들이며 동기 후배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진짜 얘가 인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예전에 너무 뚱뚱했어서 그거랑 비교하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건가?
너 너무 기고만장해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사람은 겸손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애들과 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냐고 물으신다면 전 그때 학교에 친구가 정말 몇 명 없었거든요. 그나마 걔들이 저한테 대놓고 퉁박을 주고 그러긴 해도 같이 다녀주긴 하니까 시간표도 같이 짜고 공강 시간도 보내면서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총사 중에 3명은 졸업과 동시에 일찍이 결혼들을 했어요. 걔들도 학교 다닐 때부터 한미모했거든요. 이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한 명은 나이는 좀 있지만 자영업을 여러 개 하는 부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 명은 한의사랑 결혼을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은 대학 때부터 사귀던 선배와 졸업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겨서 그만 혼인 신고부터 하고 살림을 차렸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요. 여러분께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자는 부자 남편을 만나면 자기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나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제 보기에는 유난히 여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자기네도 명품인 양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함께하는 동료가 잘 나가면 자기도 같이 잘 나가는 줄 안다든지 사귀는 남자가 잘 나가면 자기도 동급이라고 착각한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제 친구들이 딱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한의사 남편을 둔 친구는 자기도 의사인 줄 착각하고 부자인 남편을 둔 친구는 자기가 타고난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요. 하다못해 대학 선배랑 그저 그런 결혼을 한 친구는 그 선배 외삼촌이 어디 정부기관 고위직이라나 뭐라나요. 그러면서 갑질을 하며 대우를 받으려는 면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 대학 때의 사총사들과 만나서 차나 한잔 하려고 하면 의사 남편에게 시집을 간 친구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해요. 어머,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어둡니? 어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리 손목 내밀어봐. 내가 맥 한번 짚어볼게. 네가 맥도 짚을 줄 알아? 그런 건 네 남편 전문 아니야? 남편이 전문이니까 나도 일가견이 있는 거지. 야, 원래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잖아.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뽐내기도 했는데 그게 다 오전에 TV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흔히 나오는 내용이라 빤히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원래부터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건 알았지만 결혼들을 하면서부터 그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돼서 이제는 걔네들과 거리를 두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남편과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참견이 선을 넘을 때가 많아서 손절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결혼 준비가 처음이니 얼마나 모르고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 결혼식이 준비를 할 게 워낙 많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을 때가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물으면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신혼집 구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대출 알아봤어? 그거 금리가 싸던데. 어지간하면 그걸로 대출 받아서 전셋집으로 구해. 나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월세로 구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다달이 나간 월세가 어찌나 아깝던지. 맞아. 그리고 전세하더라도 빌라 전세는 조심해야 돼. 빌라 깡통 빌라도 많아서 보증금 떼이기 쉽다더라고. 그래도 네가 서울로 대학까지 가서 자취하면서 우리보다는 더 베테랑일 텐데 우리가 너무 아는 척했나? 신혼집 구하면 꼭 알려줘. 집들이 초대하면 선물 사서 놀러 갈게. 고등학교 동창들은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고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말들을 해주는 반면 대학교 동기들은 아주 다른 얘기를 했어요. 야, 집은 무조건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최소 30평대 브랜드 아파트 정도에서는 시작해야지. 그래야 혼수를 채워도 채울 맛이 나지, 안 그래? 그래, 결혼할 땐 무조건 시댁에서 받을 거 많이 받아내고 너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섭섭치 않게 해달라고 해.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야 나중에도 지원 팍팍 해주시지. 안 그럼 나중에 국물도 없다. 아주 욕심들이 그득그득해서 어떻게든 남편, 시댁 그리고 친정에게 돈을 빼먹을 수 있는지 그 알뜰한 요령들을 설명을 잔뜩 해주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스냅 사진은 야외에서 하는지 실내에서 하는지 해외에 나가서 찍는 건 없는지
신혼 가구는 어느 브랜드에서 하는지, 예물은 얼마나 하는지, 명품백은 어디 걸 받았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지 등등 궁금한 것도 많고 참견하고 싶은 것도 많아 있는데 그게 다 왠 줄 아세요? 본인들이 얼마나 잘난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자랑들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이번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어? 글쎄, 아직 안 정했는데 동남아 쪽 한번 가볼까 해. 야, 신혼여행일수록 비싸고 화려한 데로 가야지. 동남아 가서 뭐니? 촌스럽게. 거기 다 빈민 가구 못 사는 동네로 재미도 없어, 야. 난 신혼여행 어딜 갔었는지 알아? 하와이로 15박 16일 갔었다고. 아, 얼마나 황홀하고 재밌었는데. 그거 알아? 거기 차들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에게게, 겨우 하와이? 난 미국 한 바퀴 쫙 돌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간 카지노에는 내가 크게 잭팟 터뜨려서 샴페인 한 잔씩 돌리고 막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들을 과시하기 바쁘더라니까요. 혼수나 예물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반지는 어디서 있어? 나 결혼할 때 오빠랑 대판 싸웠던 게 결혼 반지 때문이었잖아. 글쎄 결혼 반지를 종로에 가서 맞추자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기고 우겨서 까르띠에 커플링 받아내긴 했는데 진짜 힘들었다니까. 절대 보석이나 명품백은 양보하지 마. 알았지? 심지어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사 남편을 둔 친구는 제 결혼을 말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너 지금이라도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어때? 솔직히 나 말만 들으면 너네 예비신랑 사람은 참 괜찮지, 착하고 너한테 잘하고. 근데 네 남편 능력은 별로 없잖아. 아직도 합격 기다리고 있다며? 결혼식 바로 직전에 발표가 난다며. 내가 봤을 땐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 딱 봐도 평생 맞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팔자야. 그런 사람이랑 애까지 낳고 살아봐라. 야, 남자가 경제 능력이 없으면 같이 고달파지는 거야. 너도 다른 여자애들처럼 애 낳고 몸 회복도 안 됐는데 복직해서 맞벌이 하고 싶어? 게다가 애는 어린이집이며 남의 손에 맡겨놓고 여자가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그게 보통 쉬운 일이냐고. 이 결혼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맞아요. 남편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었고 1차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보고 마지막 합격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발표를 하기도 전에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합격을 한다고 해도 제 결혼 생활이 마치 불행할 것처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쏘아붙여줬죠. 야,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래도 난 너처럼 사랑 없는 결혼을 못하겠어. 너, 네 남편 순전히 조건 보고 결혼한 거잖아. 내가 너 대학 때 어떤 스타일의 남자친구 만나고 다녔는지 뻔히 아는데 네 남편 솔직히 나이도 많고 배도 나온 데다가 대머리까지. 외모 가지고 말할 건 아니지만 난 그런 결혼은 정말 못하겠어. 너는 너대로 원하는 남편 만나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잘 살면 그만이지. 왜 남의 결혼식에 참견질이야? 기분 나빠서 너네랑은 이제 더 못 만나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는 친구들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걔네랑 손절하고 나니까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혼집도 마음에 드는 집으로 잘 구경했고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랑 막 대판 싸우고 그러는 경우도 많다던데 저희는 의견도 잘 맞고 손발도 착착 잘 맞아서 큰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잘 해냈죠.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이 밝아왔습니다. 조금 긴장도 되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해 제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글쎄 초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청첩장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학 동기들이 결혼식에 참석한 겁니다. 야, 넌 아무리 삐졌어도 그렇지. 이제 우리 안 볼 거야? 청첩장도 안 주고 섭섭하다 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축하해주러 왔어. 고맙지? 그래, 너도 우리 결혼식 와주고 축의금도 냈고 했는데 찝찝해서라도 그건 갚아야지. 나중에 뒷말 나면 좀 그렇잖아? 아무튼 나도 축하해. 축하인지 비꼬는 말인지 아무튼 축하 인사를 건네는 애들 옆에서 의사 남편을 둔 친구는 셀쭉하게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입을 막 삐죽거리면서 저럴 거면 초대도 안 한 남의 결혼식에 참석은 왜 했는지 저도 쳐다보기 싫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피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하객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걔네도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걔네만 쏙 빼놓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초대도 안 했는데 기왕 여기까지 시간 내줘서 온 걔들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남편과 인사를 하러 갔죠.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결혼식 잘 마쳤네. 아, 여기 이분들은 누구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내 대학 동기들이야. 인사해 얘들아, 여기 내 남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네요. 어색하게나마 남편도 소개를 시켜주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 남편을 둔 친구가 입을 열었고 순간 저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합격은 하신 거죠? 예? 아, 네.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겹경사네요. 취직에 결혼까지. 근데 듣기로 9급 공무원이라던데 맞아요? 그것도 요새 고시라고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하나 봐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9급 공무원이면 말단 중에 말단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월급이 참 박봉이라고 들었는데 한 달에 한 200은 받는 거겠죠?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빨개졌고요. 걔가 얼마나 작정하고 크게 말했는지 순간 피로 현장이 싸하게 조용해지는 느낌까지 받았다니까요. 전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넌 무슨 결혼식에서 그런 얘기를 해? 초면에 그런 걸 묻는 건 실례지. 너네 술 한 잔씩들 했어? 취했나 봐. 어머 자기야, 저기 우리 회사 사장님도 오셨다. 저기로 인사하러 가야겠다. 그럼 맛있게들 먹고 가. 내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연락할게. 거기서 시댁 어르신분들, 제 가족과 친척들, 하객들도 많은데 막 따지고 얼굴을 붉히고 싸울 순 없잖아요. 도망치듯이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어요. 자리를 뜨면서 언뜻 보니까 의사 남편을 둔 친구 얼굴 표정이요. 아주 고소하고 후련해 보이는 거예요. 한 방 먹였다 이런 느낌?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거죠, 얘들이. 걔네 때문에 전 신혼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아주 굽신굽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걔네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날 질투하고 그러긴 했어. 그래서 멀리하려고 했고 결혼식에도 초대 안 한 건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한테 안갚음을 하네. 자기한테까지 피해가게 해서 미안해.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열이 받아서 진짜 걔네 뭐야? 진짜 말을 해도 너무 막말들을 하더라고. 당연하지. 걔네는 다신 상종하지 마. 진짜 생긴 것부터 기분 나쁘더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정말 미안해. 다행히 남편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앞으로 안 만난다고 하니 넘어간다고 했지만 문제는 시댁 어른들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제 친구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걸 시댁에서 아시고는 정말 노발대발 하셨어요. 대체 너는 인맥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길래 그런 상스러운 것들이 친구라고 식장에 와서 입을 놀리게 해? 난 살다 그런 천박한 말 처음 들어봤다. 우리 집안이 그런 말을 들을 집안도 아니고 우리 애가 그런 말 들을 짓 한 것도 하나 없어. 성실하고 착실하게 공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비로소 이루게 됐는데 뭐? 월 200밖에 못 버는 못난이 취급을 해? 그것도 새 출발하는 남의 부부 결혼식장에 와서 내 친구들이며 친척 어르신들이며 불쾌하고 화가 난다고 한마디씩 보태는데 난 또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다. 나 역시 너희 어머니와 같은 입장이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게다. 내 자식이 어디 남의 입방아에 함부로 오르내리는 걸 부모가 듣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 줄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친구들 관상도 그렇고 옷차림이며 행동거지가 영 어울리면 못 쓸 친구들인 것 같더구나.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 시아버지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흠씬 혼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세상에 사람들 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결혼식장에서의 일을 계기로 제 친구들이며 지인들에게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출근을 했는데 왠지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좀 수근수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친한 같은 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제 남편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느낌인 건진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나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고 자리 뜨는 게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아는 거 있어? 안 그래도 언니한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당사자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언니 결혼식 이후로 사람들이 자꾸 언니 뒷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언니 남편분에 대해서 말이 아주 많아요. 어? 우리 남편? 대체 무슨 얘긴데? 언니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결혼했다는 거예요. 남자네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대학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 중독에 술 중독에 그나마 언니가 학원비며 생활비 다 대줘가며 뒷바라지에서 구급 공무원 만들어서 결혼한 거라고요. 친정 부모님이랑 친구들도 그 결혼을 결사 반대했는데 언니가 그 남자한테 너무 푹 빠져가지고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데 스스로 뛰어든 결혼이라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해? 미쳤나 봐. 그거 다 사실 아니야. 내가 그런 결혼을 왜 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하는 직원들한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믿지도 않는 눈치더라고요. 언니가 한번 나서서 해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이라서 해명하기도 궁색하네. 알겠어. 내가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 저희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뇨.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고 자랑질 같아서 굳이 나서서 떠벌리진 않았지만 저희 시댁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자산가에 속해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금융권에 종사하신 분이 저희 시아버님의 아버지예요. 아버님도 대대로 금융권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게다가 아버님은 외국까지 유학을 다녀오신 재원이고요. 어머님도 국내 유수의 선박회사의 딸이고요. 남편 형들 모두 다 MBA를 마쳤고 박사 학위들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인터넷에 이름만 검색해도 결과가 나오는 인재들이죠.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 웬 구급 공무원이냐고요? 사실 저희 아버님 생전의 큰 소원 중 하나가 언젠가 공천이 되어 정치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시댁이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이제 바랄 것도 없으니 슬슬 명예를 얻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집안에 공무원 자식 한 명쯤은 있어야 정치 행보를 펼치기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고 아버님께서 생각하시고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남편도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정말 나라에 큰 결정을 하는 요직을 차지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고요. 혹시라도 뒷말이 나올까봐 일부러 9급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아버님의 재력에 어머님 집안의 인맥까지 힘입으면 7급, 5급, 사무관까지는 깔아놓은 꽃길 그대로 밟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 입으로 설명을 하자니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들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정말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시댁의 엄청난 부자고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헛소문을 낸 근원인 저희 동창 친구들과 회사에서 말 많기로 소문난 여직원들을 불러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희 시댁의 엄청난 재력을요. 그러기에 앞서 먼저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집들이 한번 할까? 집들이? 난 좋지. 좋은데 당신이 괜히 이런 큰 집에 사는 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고 집들이는 안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사실 결혼식 때 대학 동기들이 떠들어댄 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 회사에도 그렇고 대학 동창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글쎄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부부가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래. 자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고 먹길 좋아하는 한량의 백수인데 내가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서 만든 게 고작 9급 공무원이라는 소문이 돌더라니까. 뭐? 아, 그것도 자기 대학 동기들이 낸 소문 아니야? 이것들은 그냥... 뭐 걔네가 결혼식 때 벌인 행패 때문에 퍼진 말들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걔네들 맞지. 그러니까 자기야, 나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거 알지? 아무래도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다음 주에 아예 걔네들 초대해서 성대하게 집들이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잘났다는 의사 남편, 부자 남편도 초대해서 말이야. 아, 그래. 무슨 의도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나 9급 공무원이라고 무시하고 자기 깔보던 친구들한테 한번 크게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내 그것들 다시는 헛소리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다시는 상정도 하지 않을게. 부탁이야, 여보. 그래, 여자들의 귓싸움이라니. 나도 왠지 흥미진진해지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고 친구들한테 보여줘봐. 난 무조건 당신 편만 들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장단 맞춰줄게. 왠지 남편도 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역시 남편과 저는 죽이 참 잘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 동기 사총사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일 우두머리급인 애가 움직여야 나머지 애들도 따라올 것 같아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이야.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내가 너네한테 그때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선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결혼식까지 와준 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가 웬일이야? 평생 절대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더니 에이, 내가 미안해. 그래도 대학 때 너네가 나 진짜 많이 챙겨줬잖아. 결혼하고 보니까 그래도 니네밖에 없다 싶어서. 그때 남편이랑 같이 와. 우리 남편이 우리 사총사들 남편 중에서 제일 어린 거 알지? 형님으로 모시겠대. 다들 친해지면 부부 동반으로 가끔 모이고 하면 좋잖아. 그래? 형님으로?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반쯤 넘어왔다는 소리거든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신속히 연락을 돌렸죠. 약간의 이간질은 덤으로 하고요. 너희 혹시 내 결혼식 때 화장실에서 너네끼리 싸웠어? 무슨 소리야? 아니, 내 회사 후배가 화장실에 있다가 들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애들이 네 욕을 정말 살벌하게 하더래.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는 애라 이런 데 오면 좀 표정이 구리다든지 애는 좀 떼놓고 오지 이런 날도 데리고 와서 구질구질해서 못 다니겠다든지 딱 들어보니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까지 애기하는 걸 보면 너네가 크게 싸워서 그런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뭐? 그거 내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걔네들끼리 화장실 간다고 다녀오긴 했어. 아, 난 주차장에서 차 시동 걸고 있었고. 근데 이것들은 그냥. 아우, 화내지 마. 원래 뒤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잖아. 너네끼리 내 욕도 많이 하잖아.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하려고 했거든? 그때 걔네도 온다는데 너도 올래? 다 같이 오해도 풀고 재밌는 시간 보내자. 다른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 집들이 할게. 놀러와. 너네 집이 어딘데? 한남동에 새로 생긴 펜트하우스 알지? 거기 맨 꼭대기층으로 오면 돼. 뭐? 거기가 니네 집이야? 말도 안 돼. 거기 90억이 넘는데 거기가 니네 신혼집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집 구경도 할 겸 남편 데리고 와. 다른 애들도 온다고 했어. 은근슬쩍 저희 집 주소도 흘리고 했더니 다들 빼지도 않고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 동창 사총사를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걔네 남편들도 같이요.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싹 해야겠죠? 저는 드라마의 우아한 사모님이 입을 법한 롱드레스를 홈웨어로 입고 친구들을 맞이했어요.
아침부터 얼마나 바빴다고요. 샵에 가서 머리하고 메이크업도 받았는걸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샵에 가서 간단한 피부 관리와 머리 손질을 받았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적당히 편안하면서도 값비싼 명품 옷을 골라 입었죠. 남자들의 자존심은 시계라면서요. 친구 남편들이 오면 악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계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딱 한 개만 들어왔다는 수억짜리 시계를 차기도 했고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나름 어깨에 힘도 줬더라고요. 친구의 의사 남편은 몇 가닥 남지도 않은 머리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고 오기도 했어요. 차례로 고급 와인이며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가져와 내밀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집에 초대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듣던 대로 미인이신데요. 과찬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저 주려고 가져오신 선물이신가요? 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약수하지만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른 들어와서 앉으세요. 사람들은 현관에서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통해 거실로 들어서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이었어요. 집이 크고 호화로워도 정도껏이어야죠. 마음대로 구경을 하게 내버려두고 전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 가져온 선물들을 줘버렸어요. 아줌마, 여기 와인이랑 과일들 이따가 퇴근할 때 가져가시게 차에 실어두세요. 저흰 이런 거 잘 안 먹는 거 아시죠? 가져가셔서 친구분들께 선물하시거나 아주머니 입맛에 맞으시면 아주머니께서 드시든가요. 아유, 이런 귀한 걸 매번 감사합니다. 사모님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은 벙찐 표정이었어요. 애써 장만해온 선물을 면전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줘버리다니 기분이 나쁘기도 했겠죠. 뭐 어떤가요? 일부러 무시하려고 대놓고 한 행동이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는지 다른 친구의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와 학교를 같이 다녔던 선배였죠. 야, 너 출세했다. 우리 같이 대학 다닐 땐 네가 이런 집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된 거야? 사실 좀 민망해서 말 안 했는데 우리 시댁이 원체 부자셔서 이렇게 신혼집도 좋은 곳으로 지원해 주셨어. 나는 애들 말처럼 30평대 브랜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만류하시든지. 사실 남편 혼자 자취하던 집도 40평이 넘었었거든. 그런 데서 혼자 살다가 나까지 들어와서 살면 얼마나 갑갑하겠어. 이래저래 큰 집으로 구한 거지.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할 테고. 아, 그리고 여기가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랑 진짜 가깝다? 차로 한 10분밖에 안 걸려. 여러모로 시댁 어른들이 나 참 배려 많이 해주신 거야. 친구 남편들은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내뱉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얘기를 경청하는데 제 친구들이요? 어쩐지 배가 엄청나게 아픈 표정이더라고요. 똥 씹은 얼굴로 앉아있던 한 친구가 문득 생각난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너희 남편 9급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난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부잣집 아드님께서 9급 공무원이라니 사업이나 뭐 다른 걸 해도 되지 않나? 맞아. 나도 그게 좀 의문이네. 우리 남편처럼 사업을 좀 해보는 건 어떠세요? 집에서 뭐든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 남편 월에 2천만 원도 더 벌어요. 얘들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섭섭한 소리들을 하네. 안 그래도 너네가 결혼식 때 9급 공무원 월급이 200만 원이니 뭐니 떠드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시부모님께 그런 천박한 말 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말라고 처음으로 크게 혼나기도 했어. 사실 우리 남편 나중에 정치할 거야. 그래서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 아버님도 공천 받으려고 준비 중이셔서 선거운동하러 다니실 때 옆에 공무원 아들이 든든하게 지원 자격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희가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인 거야. 어머 얘 좀 봐. 정치나 아무나 하니? 정치인이래. 요즘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다. 아니 남편분이 말해보세요. 진심이세요? 친구는 제 얘기를 듣더니 막 비웃으면서 남편에게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제 남편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그럼 몇 년 지켜보시죠. 전 자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조도 잘 해줄 거라고 믿어요. 자자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식사들부터 하시죠.
아주머니, 준비 다 됐죠? 남편의 리드에 따라 저희는 식사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늘 요리는 코스로 준비했어. 차려놓고 먹는 거보단 바로바로 아주머니들이 속도 맞춰서 준비해 주실 거야.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간 넉넉히 잡고 즐겨보자고. 우리 샴페인도 한 잔씩 할까? 저희 아주머니들이 가져다 주신 샴페인을 보고 친구들이며 남편들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한 병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술이었거든요. 아유, 덕분에 저희가 귀한 술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네요. 제가 건배사를 외치겠습니다. 다들 잔 들어주세요. 시작하는 예비 정치인 부부의 멋진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술잔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다 보니 다들 술이 제법들 취했더라고요. 저도 좀 취기가 올라왔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 부자 남편에 대해 알기 전에는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애들이 이 집에 초대를 하고 기가 팍 꺾이자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막 무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대낮부터 샴페인을 마셨더니 좀 취하네. 야, 너 거실로 가서 내 가방 좀 가져와봐. 화장 좀 고쳐야겠어. 야,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 가방 네가 가지고 와. 왜 뜬금없이 나를 시켜? 뭐? 아니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내 가방 가져오는 김에 네 가방도 좀 가져와서 거울 좀 봐봐. 너 이빨에 뭐 꼈어. 이게 보자보자니까 사사건건 날 무시하네. 야, 너네가 평소에 나 무시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따지려는 것도 있었어. 너네 얘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내 욕했다며? 내가 식도 못 올리고 애 데리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내 뒷담화를 깠다며. 니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막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친구들의 싸움은 남편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뭐? 얘 말이 사실이야? 너네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애 졸업하기 전에 임신시켜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쟤도 이런 집에 시집왔으면 고생 하나 모르고 살았을 애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애 키우고 살림하고 돈까지 버느라 지금 우리 중에 제일 늙고 아줌마 같잖아요. 이게 다 오빠 때문인데 어디서 콘소리예요? 뭐라고? 이년들이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니 이보세요. 2년이라니요. 그래도 남의 와이프인데 2년 전년 하는 건 좀 말들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막 싸움이 나서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혼비백산을 하셔서 호들갑을 떨면서 와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아유 드레스룸에 있던 목걸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까 깨끗이 닦아달라고 하셔서 닦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분명 1시간 전에 저한테 얘기하실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네? 그 다이아 목걸이 말이에요? 어머나 큰일이네. 그게 얼마짜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분들이 좀 수상한데 혹시 가방 좀 잠시 확인해봐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난데없이 지목한 친구는 의사 남편을 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면서 발끈해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 이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그 목걸이를 훔쳤다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정말 기분 나빠서 더는 못 있겠네. 야, 너 돈 좀 있는 남편 만났다고 이렇게 돌변해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자랑질 지금까지 참고 들어주느라 힘들었는데 이런 도둑 취급까지 하다니 더는 못 참겠다. 여보, 가요. 나 집에 갈게. 막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친구를 아주머니가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가방을 낚아채서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찰그랑 소리를 내면서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제 목걸이였습니다. 어머, 이거 내 목걸이잖아.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야, 나 아니야.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사실 그 친구는 대학 때부터 안 좋은 손버릇이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없이 살았던 것도 아닌데 은근히 어딜 가나 뭘 훔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 같기도 했고요.
워낙 무력이 많기도 많은 애고요. 그런 애라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화장실에 그 친구의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그 목걸이를 놓아둔 겁니다. 손을 씻으러 갔다가 그 목걸이를 받겠고 훔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친구들이며 남편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남편분 병원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제 결혼식에서 제 공무원 월급 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하시길래 남편분이 원체 돈을 잘 버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친구 집에 와서 뭘 훔치기까지 하는 거라면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이건 범죄입니다. 그 목걸이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이 넘는 건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거 말고도 또 훔쳐서 옷 속에 집어넣으셨는지 저희가 수색을 해볼 수도 없고 당장 경찰 부를게요.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그 친구는 사색이 돼서 막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술이 좀 많이 취했나 봐요. 제가 한눈에 보기에 고가의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라 그걸 화장실 같은데 막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면서 가져다 주려던 걸 가방에 넣고 까먹은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맹세코 이것 말고 손댄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과할 게 그것뿐이야? 그동안 사사건건 나 무시한 거, 결혼식에서 작정하고 공무원 월급 들먹인 것도 당장 사과해. 그래, 내가 다 미안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그렇게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번갈아 가면서 사죄를 마친 후에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사람이란 게 간사하죠. 제 남편과 제가 그런 으리으리한 집에서 부자로 사는 걸 알자마자 애들은 그렇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의사 남편을 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친한 척을 하면서 막 급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지, 나 급하게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은행 이자료에서 빌려주면 정말 고맙겠어. 왜? 무슨 일인데? 사우나 갔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가방에 또 손을 대버렸어. 근데 그게 일이 커져서 그쪽에서 나를 고소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엄마 유품이었다나 뭐라나. 난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거든.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남편 알면 나 정말 죽어. 이혼감이야. 한 번만 더 뭐 훔치다가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었거든. 주변에 이렇게 큰 돈 바로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이참에 남편한테 호되게 욕을 얻어먹든 유치장 신세를 지든 해서 그놈의 도벽을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깔끔하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런 게 참 우정이죠. 그러고 며칠 후에는 부자 남편을 둔 친구가 연락을 해왔지 뭐예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 그쪽에서 커피 체인점을 하면 그게 그렇게 승산이 있대. 혹시 너희 시댁에서 투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을까? 지분 설정은 확실하게 할게. 너네 시댁도 커피 체인점 주주가 되는 거야. 혹시 아니? 잘 되면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갈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혹시 너희 시댁 분들 중에서 베트남 쪽으로 인맥 있는 사람 없니? 당연히 있고 말고요. 저희 시어머님의 외조카가 여러 나라에서 외교관 일을 하는걸요. 베트남에서도 몇 년 주재원으로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분을 통하면 고급 인맥과도 연이 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깔끔하게 거절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부자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아니 왜 사업이 요새 어려워? 근데 우리 남편은 사업 쪽에는 원체 관심이 없어서 미안한데 도와주긴 힘들겠다. 마지막 남은 친구도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어요. 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아줌마 같아? 우리들 중에 제일 늙었어? 피부과 가서 주름이나 쫙 좀 펴볼까? 너 다니는 데 있어? 나도 같이 한번 데려가 주라. 걔 의사 남편이 피부과 전문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 거기로 가자. 거기서 크게 결제 한번 지르고 걔 기 확 죽여주는 거야. 어때? 생각만 해도 신난다. 제가 미쳤나요? 아까운 제 돈으로 남의 피부를 땡겨주고 남의 자존심까지 세워주게요. 그 친구에게도 단칼에 거절을 했더니 더 이상 그런 부탁을 하진 않더라고요. 돈이 좋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모질게 단칼에 거절을 해도 애들은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큰 돈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비빌 언덕 같은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전 그 사총사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전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친구를 남기고 가짜 친구를 걸러낼 수 있게 됐어요. 우정에도 참 우정과 거짓 우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셈이죠. 제 진짜 친구들은 제가 결혼할 때 진심으로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정말 힘이 되고 있어요. 살면서 회사 일이 힘들 때, 남편과 다퉜을 때, 자식이 속을 상하게 할 때, 희로애락을 나누며 같이 울고 웃어줄 친구들임이 분명합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제 남편의 정체를 밝혔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지만 전과 사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젠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긴 해요. 한 친구는 며칠 전에 급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낼 돈이 없다기에 제가 큰 돈을 선뜻 조건 없이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 친구도 정말 고마워하며 제가 필요 없다는데도 다달이 은행 이자에 얼마를 더 붙여서 제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는 남편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제 친구의 가게도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 가게 매출을 올려주려고 저도 무척 노력했어요. 제 친구들, 회사 사람들, 남편 인맥을 동원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게 했고 저 역시도 기회만 되면 그 식당에 가서 결제를 했고 가게 일도 돕고 그랬죠. 덕분에 어려운 와중에도 장사할 맛이 났다며 아직도 친구 부부는 저에게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저는 진짜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며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루빨리 손절하시고 진짜 내 사람만을 곁에 두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